70세인데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70세 전후가 되면 지출은 줄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은 일정해지다 보니 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지 더 궁금해지죠. 오늘은 70세 이후의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지출 흐름을 바탕으로 누구나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0대에는 그래도 몸이 움직입니다. 장도 보고 버스도 타고 가벼운 일이라면 조금씩 해내면서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있죠. 하지만 70세 전후가 되면 그 감각이 서서히 바뀝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먼저 신호를 보내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 보러 나가도 오래 걷는 게 힘들고 이틀, 사흘씩 피곤이 남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 이제 진짜 노후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생활 패턴 전체를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수입은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 외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고 예전처럼 소일거리라도 하려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반면 지출은 이상하게 줄지 않습니다. 식비는 나이가 들었다고 크게 줄어드는 항목이 아니고 혼자 사는 분들도 일정하게 나갑니다. 전기가스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절약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교통비도 예전처럼 걸어다니기 어렵다 보니 버스나 택시 이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그리고 70세 이후부터 생활비를 흔드는 가장 큰 요소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을 포함해서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기약 드시는 분들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쓰십니다. 이건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문제는 가끔 크게 나가는 달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치과 치료가 잡히면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고 검사를 받는 달에는 몇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정밀검사나 치료가 붙으면 한 번에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70대 이후엔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건 생활 반경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직접 고치고 해결하던 일들이 몸이 불편해지면 남에게 부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택시를 부르게 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고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가까운 편의점에서 바로 사버리는 일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지출이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70세가 되면 무조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0세는 앞으로의 생활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건강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고 판단력도 또렷하고 생활 구조를 바꾸기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지출 흐름을 한 번쯤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쓰게 될까?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 줄여야 할까? 급하게 돈이 들어갈 상황엔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기입니다. 70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70세 이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만 지내는데 왜 생활비가 예전처럼 줄지 않지?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도 지출은 이상하게 그대로거나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죠. 이게 70세 이후
생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식비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장을 크게 보진 않지만 먹는 양이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분들도 밥, 반찬, 과일, 유제품까지 챙기다 보면 생활 패턴은 단순해져도 식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외식 한 번 하면 금방 늘어나는 것도 이 지출 패턴이죠. 그 다음은 전기가스 관리비처럼 꼭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이 비용은 나이를 먹는다고 줄지 않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지만 7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량도 늘고 가스도 조금 더 쓰게 됩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오래 틀게 되고 여름엔 선풍기나 에어컨을 조금씩이라도 더 사용하죠. 관리비와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절약한다고 크게 달라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변화가 바로 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몸이 불편하거나 장을 많이 봤을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반경이 줄어드니까 교통비가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예전엔 하루에 한두 번만 버스를 탔다면 이제는 병원, 시장, 약국을 나눠서 다니다 보니 이동 횟수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눈에 잘 안 보이는 지출이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스스로 해결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집 청소나 간단한 수리는 아직 할 수 있다고 해도 무거운 걸 옮긴다거나 큰 세탁을 한다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은 비용들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택배비, 배달비,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는 물건들, 이런 지출들이 한두 번씩 쌓이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생활비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의료비의 패턴 변화입니다. 평소엔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병원과 약국을 합쳐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정기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더 쓰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에서 관리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크게 나가는 달입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 한 번만 잡혀도 비용이 훌쩍 올라가고 정밀검사나 X-레이만 받아도 예상치 못한 금액이 빠져나가요. 그동안 멀쩡하던 무릎이 갑자기 아파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한 달 지출이 확 늘어납니다. 이런 달은 많지 않지만 70세 이후에는 해마다 몇 번씩 옵니다. 그 몇 번이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생활 반경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작은 변화들도 있어요. 이전에는 한 번에 장을 보고 집으로 들고 왔다면 이제는 무거운 걸 들기 어려워 자주 나가게 되고 필요한 걸 조금씩 사오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으니 식비가 더 세분화되며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배달 서비스의 편함에 익숙해지면 배달비가 붙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결국 70세 이후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는 지출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합쳐져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데 왜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0세는 지출의 성격이 바뀌는 나이입니다. 이 변화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70세 전후가 되면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꼭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여력, 쉽게 말하면 급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노후의 지출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달에 갑자기 나타나는 비용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비슷하게 나갑니다.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유지되는 비용이죠. 이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우면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가끔 등장하는 불규칙한 지출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는 평소엔 크게 안 나가지만 검사나 치료가 잡히면 그달만 유난히 지출이 커집니다. 치과 치료나 물리치료처럼 누가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한 해에 한 번도 아닐 수 있고 3번, 4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상 못한 지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60대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현금 여력이 필요해집니다. 적어도 생활비 2년치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은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이에요. 왜 2년일까요? 그 기간 동안은 갑작스러운 일이 와도 연금이나 고정 수입만으로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몇 달분만 남겨두면 큰 비용이 한두 번 나오자마자 금방 바닥을 드러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비 비상금입니다. 병원 약국비 자체는 대체로 일정하지만 정밀검사나 치료가 반복되면 생활비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료비 대비 자금을 따로 확보해두면 갑자기 복부에 통증이 생기거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도 불안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후 지출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위해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갈 때가 종종 생기죠. 평소엔 신경 안 쓰던 비용인데 갑자기 몇십만 원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예측이 어렵고 또 마음이 약해져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서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의료비, 가족 관련 지출까지 포함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어야 70세 이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력은 특별한 상황이 올 때만 쓰는 돈이어야 해요. 생활비 부족을 매달 메우는 돈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 같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60대에는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할 기회가 있었지만 70세 이후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갑자기 지출이 생기면 그걸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현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가 바로 70세입니다. 노후는 길고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금 여력은 그 불확실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걸 알고 준비하느냐, 그냥 흘러가듯 버티느냐에 따라 7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70세의 생활은 부부가 함께 지내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지낼 때는 돈의 움직임이 훨씬 빠르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모든 지출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조금만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비용이 더 쉽게 새어나가거든요. 먼저 혼자 사는 분들의 생활비는 줄 것 같지만 잘 안 줄어드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식비가 대표적이에요. 두 사람이라면 나눠 먹을 수 있지만 혼자서는 한 번에 적당히 사는 것이 어려워서 자주 사고 자주 버리고 자주 다녀야 합니다. 신선한 음식 위주로 사다 보면 가격이 조금씩 올라 있는데 혼자서는 그 부담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죠.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집안일 하나하나가 더 무거워집니다. 전등을 갈아야 할 때, 가구를 옮겨야 할 때, 청소나 세탁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부르면 그 비용이 그대로 생활비에 추가됩니다. 이런 작은 지출들이 매달 꾸준하게 생기는 게 문제예요. 70세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남의 도움을 받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은 이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혼자 있는 분들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아무도 대신 나눠낼 사람이 없잖아요. 월세든 관리비든 모든 고정비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방이 조금 좁아도 관리비 안정적인 곳, 시설이 오래돼도 난방 잘 되는 곳, 이런 기준을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지만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돌발 상황이에요. 치과 치료가 잡히거나 허리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때는 한 번에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부부라면 서로 도와주며 병원비 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혼자일 때는 교통비, 간식비, 약값 등 자잘한 비용까지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또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감정적 지출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외롭다 싶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사보고 식욕이 없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간단히 사먹는 일이 많아지고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횟수도 느낌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출은 계획에 넣어두지 않으면 생활비에 부담을 주기 쉬워요. 그래서 혼자 사는 70세라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보다 어떤 구조로 돈이 빠져나가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자잘한 생활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부수 비용까지 모든 것의 무게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기 쉬운 구조예요. 누구나 금액 자체에 신경이 쓰이지만 사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상 가능한 지출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의료비와 갑작스러운 비용은 언제든지 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두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을 때 생활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70세 이후 혼자 산다는 건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흐름을 정확히 알아두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줄일지, 어떤 부분은 꼭 챙겨야 할지 정리만 잘해두면 혼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노후는 그리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70세의 노후는 겉으로 보기엔 든든하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흐름으로 지출이 움직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적게 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지내는 만큼 생활의 결이 더 세밀하게 갈라지거든요. 부부의 지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식비입니다. 둘이 함께 먹으면 당연히 절약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입맛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새벽에 속이 불편하다며 죽을 끓여야 하는 날도 생깁니다. 그래서 70대 부부 기준 월 식비는 보통 60만 원 안팎에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선한 재료를 찾고 간편식보다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야 속이 편하니 식비는 의외로 쉽게 줄지 않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주거 관련 고정비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같은
생활의 바탕이 되는 비용들이 포함돼요. 70대 부부가 무난하게 지내는 수준을 보면 월 고정비는 대부분 20만 원 전후에서 결정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기와 난방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비용이 들쭉날쭉해지죠. 특히 둘 중 한 분이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난방이나 온도 조절을 더 자주 하게 되고 이 작은 변화들이 생활비에 꾸준히 쌓입니다. 하지만 70대 부부의 지출에서 가장 큰 변수를 만드는 건 단연 의료비입니다. 두 분이 모두 건강하면 괜찮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지출은 바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정기적인 진료와 약값만 챙겨도 평소엔 두 분 합쳐 10만 원대 중반에서 관리되지만 문제는 특별한 달입니다. 치과 치료나 검사가 겹치면 그달 의료비가 훌쩍 올라갑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불편하면 다른 한 분이 함께 병원에 가야 하고 택시 이동, 외식, 간식비 같은 작은 지출도 따라 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비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불어나게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지출이 크게 튈 만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움직이는데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르면 그 비용도 생활비 위에 올라가요. 청소, 세탁, 간단한 수리, 예전에는 직접 하던 것들이 이제는 비용을 주고 맡겨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부부라서 생기는 특유의 감정 기반 지출도 있어요. 손주 용돈, 자녀들 생일 챙김, 기념일의 작은 외식. 이런 지출은 계획에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비용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들이지만 누적되면 생활비를 압박하는 요소가 되죠. 이건 부부라서 생기는 따뜻한 지출이지만 노후 생활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의 지출에서 중요한 건 얼마가 드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가입니다. 둘 중 한 분의 건강이 흔들리면 다른 한 분의 생활까지 동시에 흔들립니다. 같이 지내는 장점이 큰 만큼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예요. 부부의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건 큰 사건보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동시에 찾아올 때입니다. 그래도 부부의 노후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서로 챙기고 지켜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지출 흐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식비는 60만 원대, 고정비는 20만 원대, 평소 의료비는 10만 원대 중반. 이 세 가지 흐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부부의 노후는 훨씬 예측 가능해집니다. 지출이 줄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70세 이후 부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크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허황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쓰는 돈의 흐름을 알고 흔들릴 때 대비할 힘만 갖추면 부부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통장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흐름이 한 번만 틀어져도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순간입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어제 같지 않고 오늘 같지도 않아요. 아침엔 괜찮다가 점심쯤 허리가 뻐근하고 다음 날은 또 멀쩡하고 몸 상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지출도 함께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의료비가 10만 원대에서 머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치과 치료가 잡히고 다른 날엔 정밀 검사가 필요해지면 그 달은 바로 20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요. 문제는
그 금액 자체가 아니라 식비, 고정비, 의료비가 동시에 튀는 순간이에요. 생활비가 세 갈래로 한 번에 올라가는 달은 통장에 여유가 있어도 지출 흐름이 확 흔들립니다. 이런 달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딱 두세 번만 이어져도 잔액이 이상하게 빨리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분의 몸이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건 든든한 일이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지출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혼자 병원 가기 어렵다 보니 택시를 타고 같이 움직이게 되고 병원 다녀오면 기운이 빠져서 간단히 사 먹는 날이 늘어나고 청소나 빨래도 한쪽에 부담이 몰리면서 도움 서비스를 쓰게 되고요. 이런 변화는 갑자기 큰 금액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생활에 추가 비용이 계속 생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지출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돼도 결국에는 두 사람의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이에요. 몸이 불편한 분은 회복이 느려지고 정상적인 쪽도 체력 부담이 쌓여 지출과 생활 리듬이 동시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이 시점을 대비하지 못하면 금액보다 흐름이 먼저 무너져요. 세 번째는 작은 지출들이 조용히 쌓이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큰 돈은 조심하지만 작은 지출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택시 몇천 원, 편의점에서 집어든 음료, 몸이 안 좋아 보인다며 손주에게 준 용돈, 밥하기 귀찮아 시킨 배달 한 번. 이런 건 한 번 보면 별것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쌓이면 생활비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세 이후에는 수입이 늘지 않고 지출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작은 지출들이 훨씬 크게 느껴져요. 결국 나중엔 나는 큰돈 쓴 적이 없는데 왜 잔액이 줄지? 이런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70세 이후 노후를 흔드는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는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어떤 속도로 빠져나가고 어떤 순간에 흔들리기 쉬운지를 아는 거예요.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순간, 부부 중 한 분의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작은 지출이 꾸준히 쌓이는 순간, 이 세 가지 흐름만 이해해도 노후의 불안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에서 그렇다면 70세엔 결국 얼마를 갖고 있어야 안정적인가? 이 핵심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70세 즈음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잘 지켜야 하는 시기다. 맞는 말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돈을 아낀다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 나이의 지출은 내가 계획해서 쓰는 돈보다 몸과 생활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을 놓치면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든 금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0세 이후의 하루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아침엔 괜찮다가 점심엔 허리가 아프고 어느 날엔 어지럽고 어느 날엔 또 멀쩡하고 몸 상태가 들쭉날쭉하니 지출도 그대로 따라 움직여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여러 지출이 한날 한시에 겹칠 때예요. 식비는 늘 나가고 전기가스비 같은 고정비도 멈추지 않고 그 와중에 병원 진료나 약값이 올라가면 그 다른 지출이 한꺼번에 세 방향으로 튀어올라요. 평소엔 잘 버티던 분들도 이런 달이 두세 번만 이어지면 잔액이 이상하게 빠르게 줄어든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흐름을 무너뜨리는 건 부부 중 한 분의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지출의 결이 조용하게 바뀝니다. 택시를 타고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집안일을 혼자 하다 보면 금세 지치고
저녁은 대충 사 먹는 날이 늘어나고 청소나 세탁을 맡기는 일이 생기죠. 처음엔 이 정도야 하고 넘기지만 이런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출을 끌어올립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두 분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부분, 바로 작은 지출입니다. 택시비 몇천 원, 편의점에서 산 음료 하나, 몸이 허약해 보이던 손주에게 건넨 용돈 몇만 원, 오늘은 힘들어서 시킨 배달. 이런 건 그때그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달, 두 달 쌓이면 생활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큰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잔액이 뚝뚝 줄어드는 건 대부분 이런 작은 지출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70세 이후 노후가 안정되려면 절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하나하나 막으려는 게 아니라 흐름이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몸이 괜찮을 때 미리 검진을 받아두면 큰 비용이 몰리는 달을 피할 수 있고, 식재료도 적당히 사두면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외출해야 할 일이 여러 개라면 하루에 묶어서 해결하면 택시비도 줄고, 힘든 날과 괜찮은 날을 구분해서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지출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노후를 지켜주는 건 큰 재산이 아니라 흐름을 잃지 않는 힘이에요. 돈이 빠르게 새어나갈 순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순간을 조금만 비켜가도 잔액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야 그럼 70세엔 통장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70세에는 최소한 2천만 원 정도의 손대지 않는 안전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금액이 아주 큰 돈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정도 가지고 되겠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하나하나 짚었던 이유들을 차근히 생각해보면 딱 이 정도가 내가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되거든요. 우리가 70세 이후에 겪게 되는 지출은 누구 하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흐름이에요.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기본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전기가스 관리비까지 더하면 고정비도 만만치 않죠. 여기에 병원비라는 변수가 늘 따라붙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정말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가 조용히 사라지는 구조에서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이 더 나가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동안 버텨오던 생활 흐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안전금, 그 중에서도 손대지 않고 그냥 두는 돈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갑자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 수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매달 쓰는 생활비에 손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에요. 둘째, 심리적인 안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뭐든 대비할 수 있다는 감정이 노년의 하루를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정말 크게 느껴져요. 사람이 돈 때문에 불안해지는 건 없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필요할 때 꺼낼 돈이 없어서거든요. 셋째, 생활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아파도 참지 않고 병원 갈 수 있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필요하면 교체해야 할 생활용품을 눈치 보지 않고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사소한 여지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꿉니다. 물론 2천만 원이 마법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면 갑자기 큰일이 생겨도 당장은 버틸 수 있다. 이 확신을 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만들어주는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복잡한 계산을 거쳐도 결국 같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편안하다고 말하는 금액도 놀랍게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 지출은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평균 구조. 어디선가 반드시 예상치 못한 지출이 튀어나옴. 이 흐름을 흔들리지 않고 버티려면 손대지 않는 2천만 원의 안전금이 필요함. 그래서 70세에는 통장에 얼마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의 결론은 늘 이렇게 돌아옵니다. 부담 없이 하루를 살고 싶다면 최소 2천만 원의 안전금. 이게 마음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든든한 마음을 원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바로 손에 잡히는 작은 여유, 안전금이에요. 하루하루를 불안 없이 살기 위한 준비,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의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황혼이혼 재산분할. 45년을 함께했지만 결국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이제는 갈라서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의 노후는 어떻게 무너지고 무엇이 남게 될까요? 윤재만 씨는 68살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곁에는 20살에 결혼해서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장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부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때 풍족하던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 들어오지만 매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 100만 원씩은 퇴직금에서 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 10년도 지나지 않아 퇴직금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떠난 뒤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둘째 딸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막내 아들은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둘만 남은 집안은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재만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제보다 줄어진 잔고를 보며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생활비 좀 아껴야 해요. 재만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간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아내 미숙 씨는 지친 목소리로 대꾸하곤 했습니다. 나도 아끼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이 말이 나온 순간 재만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재만 씨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지를. 새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님까지 모시느라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살아온 45년. 그 시간의 무게를 말입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을 보며 미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함께 누워온 침대가 이제는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전 같은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가며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노후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미숙 씨 역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자 지난 45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45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들조차 이제는 무겁기만 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전부였던 부부가 이제는 가장 멀고 낯선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 끝에 법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이제는 법의 잣대로 나눠야 했습니다. 윤재만 씨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월급을 받아왔고 은퇴하며 받은 퇴직수당 1억 2천만 원도 저축통장에 모아둔 8,500만 원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으니 경제적 기여는 없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839조 2에 따르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아내분이 가정과 자녀를 돌본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만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돌아오며 땀 흘려 벌어온 돈인데 왜 절반을 줘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법정에서 판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45년에 이릅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혼인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5대5입니다. 재만 씨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의 절반, 6천만 원. 저축 8,500만 원의 절반, 4,250만 원. 집값 5억 원의 절반, 2억 5천만 원. 모두 합치면 아내가 가져갈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벌어서 모은 돈의 절반을. 재만 씨의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분명합니다. 직접 금액으로 환산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결혼 생활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재산 총액은 약 7억 5천만 원.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으니 분할 대상은 대부분 혼인 중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아내 장미숙 씨가 가져갈 몫은 약 3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재만 씨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평생 벌어온 게 결국 반토막이라니 허무하구나. 윤재만 씨 부부의 혼인 기간은 45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5년, 10년의 혼인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법의 관점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68살이 된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4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며 첫째가 대학 갈 때까지 20년, 막내가 독립할 때까지 또다시 몇 년, 시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친정어머니도 5년간 돌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윤재만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황혼 이혼이 30%나 증가했고, 특히 혼인 기간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6년 6개월인데 45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만 씨에게는 통계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45년의 실제 무게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아내의 기여도가 낮아서 30% 전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10년 이상이면 40%, 20년 이상이면 5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이 정도 기간이면 재산분할 비율이 50%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황혼이혼 사례들을 보면 혼인 기간 40년 이상인 경우 아내가 60% 이상을 분할받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판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45년의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만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 산 부부들이 노년에 와서 이혼을 결정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남편의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패턴의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만 씨 부부도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견뎠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시부모님 간병도 함께 했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쌓인 협력과 기여도를 봅니다. 미숙 씨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45년간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간병까지 전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식이 늦어져도 출장이 길어져도 집안 살림은 항상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만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낸 게 아니었구나.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45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법도 사회도 그 무게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공정하게 나눠져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재만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무거울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장미숙 씨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집안을 돌보며 시부모님까지 모셨습니다.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와도 그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아침 준비, 도시락 싸기, 빨래 돌리기.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 학교 일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준비물 챙기기, 학원 픽업까지. 저녁 준비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 치매 간병 5년, 밤마다 깨서 돌본 시간. 그건 돈으로도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노동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가사노동 또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전업주부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단순 계산해도 45년간 수억 원에 이릅니다. 육아, 살림, 간병을 전문업체에 맡긴다면 월 300만 원은 좋게 들어갑니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간병인 비용을 합치면 말입니다. 그런데 45년간 이 모든 일을 미숙 씨 혼자서 해낸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18분입니다. 이는 직장인 근무 시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 갈아주고 약 챙겨드리고 밤에도 몇 번씩 깨어서 시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미숙 씨는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집 지켰으니까 당신이 밖에서 돈 벌 수 있었던 거야. 재만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 혼자 모든 걸 해낸 게 맞나? 아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시급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안정, 교육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재만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4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아이들도 가정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만 씨는 눈을 피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이미 은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돈을 벌 수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퇴직금과 집, 그리고 몇 장 안 되는 예금 통장뿐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68살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65살이었습니다. 둘 다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면 두 사람 모두가 가진 돈은 각각 3억 7,500만 원 정도. 앞으로 살아갈 20년 그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혼자 살 때 월 생활비를 200만 원이라고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20년을 살려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눠받을 돈은 3억 7,500만 원,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는 점점 늘어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윤재만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돈 나누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는 거지? 한때 자랑스러웠던 퇴직금이 이제는 더 큰 불안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3억 7,500만 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원룸 월세만 해도 50만 원은 들어갑니다. 생활비 1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20년 후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후에는 300만 원의 가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재만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하지만 친구들도 별다른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 수준인 월 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노후 20년을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눌 것인가, 한쪽이 살고 다른 한쪽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통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노후 자산이 하나씩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재만 씨는 집을 팔기 싫었습니다. 45년간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을 모셨던 곳, 모든 기억이 스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5억 원인 상황에서 미숙 씨 목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45년이 모두 행복한 기억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했던 방,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밤새 걱정했던 거실, 남편과 말다툼했던 침실, 모든 공간이 힘겨웠던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 5억 원, 퇴직금 1억 2천만 원, 예금 8,500만 원, 총 7억 500만 원을 절반씩 나누는 것, 각자 3억 7,5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나누기에는 45년의 세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45년을 함께 산 것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건가? 미숙 씨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지난 45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모두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은 45년간 함께한 세월과 추억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집을 처음 샀을 때의 감격, 아이들 결혼식에서 함께 흘렸던 눈물, 시부모님 장례식에서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숙 씨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은 재만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쌓아온 세월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재만 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은 없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같은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두 사람의 세월까지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의 재산 분할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 원칙, 혼인 기간, 보이지 않는 기여도, 퇴직 후의 냉혹한 현실, 그 모든 것이 얽혀 한 사람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재만 씨와 장미숙 씨, 45년을 함께 살아온 이 부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 5억 원을 팔아서 나누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도 절반씩, 예금 8,500만 원도 절반씩, 각자 3억 7,500만 원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과연 20년의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요? 월 200만 원씩 쓴다면 15년 반이면 바닥이 납니다.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원룸에서 혼자만의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훨씬 빠듯한 노후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이혼의 현실입니다. 감정적 해방과 경제적 위험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몫입니다. 45년의 혼인 기간이 만들어낸 무게, 전업주부에 보이지 않는 기여, 은퇴 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산 분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감정적 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부는 결국 재산을 나눴지만 그 뒤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혼 판결 직후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집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시세 5억 원.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였지만 법정에서는 50%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분할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매각 후 절반을 나누거나 한쪽이 거주하면서 다른 한쪽에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는 방식. 문제는 현금 부족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예금 8,500만 원을 모두 합쳐도 상대 몫을 보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숙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제 몫은 온전히 받아야겠습니다. 결국 두 분은 매각을 택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생긴 비용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다행히 45년간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중개수수료 200만 원, 법무사 비용 7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7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은 4억 9,730만 원이었습니다. 각자 2억 4,865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법정에서 계산했던 2억 5천만 원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구로구 근처의 분리형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15평.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관리비 5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까지 합치면 월 12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총 주거비는 월 97만 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같은 구로구에서 좀 더 작은 곳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짜리 10평 원룸이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하철역과도 가까웠습니다. 관리비 4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 10만 원까지 합치면 총 주거비는 월 79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 문제는 해결했지만 보증금과 이사 비용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재만 씨는 45년간 아내가 해주던 요리를 이제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배달 음식과 외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식비만 18,000원씩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면 54만 원. 서울 물가가 비싸다 보니 식비 부담이 더욱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도 늘어났습니다. 재만 씨는 예전 미숙 씨의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미숙 씨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45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 원룸에 있으니 밤이 무서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전구가 나가거나 변기가 막혀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국에 가는 것조차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의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주거비 97만 원, 식비 54만 원, 취미 및 차량 유지비, 기타 생활비 1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5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3,012만 원, 10년이면 3억 120만 원. 계산해 보니 6년 정도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요리를 할 줄 알아서 식비는 절약했지만 그래도 혼자 장보고 요리하기엔 4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대신 보안 문제로 택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주거비 79만 원, 식비 40만 원, 택시비 및 기타 생활비 8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9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2,388만 원, 10년이면 2억 3,880만 원. 그녀는 8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써서 모든 비용을 나눠 썼는데 이제는 각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황혼이혼의 첫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자체보다는 이후의 생활비 증가가 더 큰 부담이라는 것.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금과 빚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눈 뒤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만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히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은 공동재산. 따라서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낸 연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하지만 미숙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는 동안 내가 집 지켰으니 이 연금도 내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급여는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것. 결국 재만 씨가 받을 연금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나마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4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연금 분할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재만 씨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불안했습니다. 연금 분할로 받는 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의 두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나눠야 하고 각자의 노후 계획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빚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과 연금을 나눈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쟁점은 빚이었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 가전제품 할부금, 의료비 할부까지 여러 빚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주장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밀린 건데 내가 갚아야 합니까?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공동 책임입니다. 반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도 절반씩 나눠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빚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45년간 함께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빚들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게 만든 빚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재만 씨 명의로 된 개인 대출, 미숙 씨가 전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퇴직 준비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쓴 돈이었습니다. 미숙 씨 명의의 카드 대금도 있었습니다. 자녀 지원과 생활비로 쓴 카드 대금이었는데 재만 씨는 전혀 몰랐던 빚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받을 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만 씨는 화가 났습니다. 미숙 씨가 모르게 받은 개인 대출까지
왜 자신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지원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빚으로 취급되는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모든 채무는 용도에 관계없이 공동 책임이라는 것.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빚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숨겨놓은 빚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빚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도 서러운데 빚까지 나눠야 하다니. 황혼 이혼의 세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플러스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나누고 연금도 나누고 빚도 나눴지만 아직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살면서 새롭게 생기는 각종 세금과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집을 나누고 빚까지 정리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금과 보험료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보험료도 각자 따로 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재만 씨 직장 건강보험으로 두 사람이 함께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각자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커졌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였지만 추가 검사와 약값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재만 씨는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월 5만 원 정도의 약값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녔습니다. 물리치료비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였지만 추가 검사 비용과 만성질환 약값, 치과 임플란트나 무릎 수술 같은 큰 지출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금세 나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변수가 되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월 2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미숙 씨는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앞으로 20년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의료비만으로도 연간 3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았고 건강보험료도 매년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각종 세금까지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매달 예금을 깨먹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비용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노후에는 단순히 생활비만 드는 게 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세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의 네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눠받아도 각종 세금과 의료비로 인해 실제 여유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날선 말들과 되돌릴 수 없는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말들이었습니다. 45년간 쌓인 모든 불만이 변호사를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만 씨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아내분은 45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45년간 집안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숙 씨 측 변호사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 치매 간병을 5년간 했습니다. 이를 간병인 비용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입니다. 재만 씨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돌본 것까지 돈으로 계산한다니 미숙 씨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더 아픈 말들이 오갔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집안 경조사비를 과도하게 썼습니다. 45년간 묻어두었던 서로의 상처들이 법정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서로를 헐뜯어야 하는 걸까?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45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성인 자녀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법정까지 와서 이래야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뒤 재만 씨와 미숙 씨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재만 씨는 새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원했던 삶인가?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45년간 부부로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남남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가끔씩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 못 본 척하며 지나쳤습니다. 황혼이혼의 마지막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법정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재만 씨와 미숙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황혼이혼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연금, 빚,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러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오랜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이 생각보다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황혼이혼의 진짜 비용은 돈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라는 것을. 만약 미리 알았다면 연금 분할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숨겨진 빚들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료비 준비도 더 체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혼자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미숙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숨겨진 빚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금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혼자 살 때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적 결정보다는 냉정한 계산과 준비입니다.
오랜 세월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만 잘 된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만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각자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